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강아랑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 오신 걸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해병대 사령부에서 군 복무 중인 상병 표지윤입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병대 군복 입으신 모습을 보니까 와, 정말 멋지고 늠름한데요. 아니 그런데 그 해병대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해병대란 부대를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유독 이제 또 해병대를 다녀오는 게 소원이라고 하셔서 이렇게 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지금 그 표준 상병이 달고 있는 이 빨간 명찰이 그 정말 혹독한 훈련을 이겨낸 해병만 달 수 있는 거라면서요. 이거 그 빨간 명찰 수여식 할 때 어떤 기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힘든 훈련을 다 받고 대한민국 남자로서 해병대가 되었구나, 이런 뿌듯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김경식입니다. 그날 군대 이야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권예영 중위입니다. 우리 권예용 중위는 아역 배우로 활동했잖아요. 친절한 금자씨에서 맡은 역할이 제니. 권중희 님이 그 제니 역할을 맡았죠. 네. 그때 저랑 찍은 사진도 있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정말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대단합니다. 제가 또 자랑스럽습니다. 자, 영화에 출연해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리기도 했고요. 그런데 오늘은 미군복을 입고 있네요. 지금 현재 유엔사 군장 DMZ 부작전 장교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대단하신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요? 제 목표는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군인이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대단합니다.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동계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3대 동계전투 혹시 아시나요? 제가 3대 전투까지는 다 모르고 제가 교육받았던 장진호 전투 하나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3대 동계전투 안에 들어갑니다.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3대 동계전투는요. 모스크바, 스탈린그라드, 그리고 말씀하셨던 장진호 전투입니다. 이 세 가지 전투 중에서 제일 추월 때 벌어졌고 제일 사상자가 많았던 전투가 뭔 줄 아십니까? 그렇죠. 북한 개마고원에서 벌어진 장진호 전투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장진호 전투가 일어났던 그때로 가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국군과 유엔군은 왜 장진호에 갔을까요? 6.25 전쟁이 발발하고 3개월 정도가 지났을 무렵인데요. 이때 상황 어땠는지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월 15일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면서 전세가 한국군과 유엔군으로 완전히 기울었고, 또 북한군에게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의 흐름을 바꿨습니다. 북한군은 보급로가 끊기고 부대까지 쪼개지면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반면에 국군과 유엔군은 10월 말에 승리를 확신할 정도로 자신감이 넘쳐났습니다. 계속 북진하라. 메가더 유엔군 총사령관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자, 아군 병력은 10월 1일 38선을 넘었고 10월 20일에는 평양까지 진출합니다. 이때 아군 북진 속도가 엄청 빨랐다고 맞죠? 네. 장진호 전투에서 주축이 됐던 부대는 미 해병 1사단입니다. 이 부대는 낙동강 방어선 전투와 인천 상륙 작전을 비롯한 굵직한 전투에 참전해 빛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올리버 스미스 사단장이 이끌고 있어 스미스 부대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미 해병 1사단은 원산의 상륙해 장진호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장진호 입구 하가루리, 서쪽 유담리, 후방 고토리에 병력을 배치합니다. 동쪽엔 미 육군이 이동해 있었습니다. 전세가 우리 쪽으로 완전히 기울었어요. 자, 그런데 북쪽으로 가면 갈수록 산악지대로 깊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나중에 고립되는 상황을 염려한 스미스 사단장은 퇴로를 확보하고 시설물을 하나씩 만들면서 북쪽으로 갑니다. 전쟁 중인 군인에게 필요한 시설물은 뭐가 있을까요? 전쟁 중에는 보급품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경참 기지, 뭐 통신소, 비행장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가요리에 중간 보급 기지를 만드는데요. 여기에 수송기가 안착할 대형 활주로를 깝니다. 자, 이 활주로 꼭 기억하세요. 나중에 아주 큰 역할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4일 메가더 사령관은 중대 발표를 합니다. 크리스마스까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전선은 흥분했죠. 예상보다 일찍 전쟁을 끝냈고 고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을 때 아군에게 불행이 닥쳐옵니다. 11월 27일 새벽 2시 갑자기 총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아군 진지로 수천 개 수류탄이 날아듭니다. 반격을 위해 조명탄을 켰는데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었을까요? 무슨 일이 생긴 거죠? 숫자가 너무 많아서 새까만 개미떼처럼 보이는 적군이 미 해병 1사단을 외워싸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정체는 중공군이었습니다. 아니 왜 중공군이 갑자기 장진호에 나타난 거죠? 아니, 갑자기가 아니었는데요. 이날 공격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전인 10월 25일에 문산에서 1차 공격이 있었고요. 이 무렵에 아군은 중공군 포로를 하나둘 생포하게 되는데 압록강을 건너서 북한에 왔다고 실토를 합니다. 그럼 10월 25일에 중공군이 6.25 전쟁에 참전했다는 걸 알게 된 거네요. 울산에서 아군을 공격한 중공군은 아주 소규모 부대였습니다. 참전한 중공군이 많아봤자 한 5만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메가더 사령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는데요. 1950년 당시에 중국이 세워진 지 1년밖에 안 된 나라였어요. 1949년까지 치열하게 국공 내전을 했거든요. 오랫동안 전쟁을 치른 상황이라 병력도 무기도 변변찮은 상태였어요. 이런 나라가 전쟁에 참전할 거라고는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구예요? 세계 최고 군사력을 보유한 미국이잖아요. 맞아요. 상대가 미국이면 전쟁에 참전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9월 28일 서울을 탈환한 메가더 사령관은 선택의 기로에 있었습니다. 38선을 넘어서 계속 북진을 할지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 상태에서 멈출지 말이에요. 그럼 아군은 북진을 하기로 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이참에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몰아내고 북진 통일을 하려고 했어요. 국군과 유엔군이 38선을 넘은 그때 북한은 중국에 참전을 요청합니다. 아니, 공산주의 이념을 같이 하는 나라라고 해도 북한의 요청만으로 참전을 결정하기는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겉으로는 미국에 대항해서 조선을 돕는다는 항미 원조를 내세웠지만 그 속내는 따로 있었는데요. 당시 중국은 대만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대만을 공격해야 하는데 대만 해협에 미칠 함대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거든요. 중국과 대만 사이 그 바다에 있는 미국 항공모함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대만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글쎄, 장거리 미사일이나 뭐 그런 무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당시 중국 상황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없었을 것 같아요. 정답은 최신의 전투기입니다. 당시 최고 전투기는 소련이 가지고 있던 미그 15였습니다. 대만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이 전투기가 꼭 필요했고
소련에게 이 전투기를 받는 조건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거죠. 서울 탈환 이후에 북진작전까지 10월 1일에 38도선을 통과해서 중국하고 북한의 국경선까지 이 미군하고 국군이 가까이 가게 되자 중국 공산당은 거기에 대한 의도 내지는 위협감을 느끼게 돼서 결과적으로는 1950년 10월 19일 날 압록강을 넘어서 참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공군이 소규모 부대를 앞세워서 1차 공격을 하고 2차 공격을 하기까지 한 달 정도 공백이 있었죠. 이건 중공군 전략이었습니다. 어떤 전략이에요? 운산에서 국군과 유엔군을 기습해서 점점 북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는 장진호까지 제발로 걸어오기를 기다려요. 이걸 유적 침입이라고 하는데요. 자루를 이렇게 벌려놓고 적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적이 자루 속으로 들어오면 입구를 꽁꽁 묶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군을 장진호로 유인을 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네, 바로 장진호 주변의 지형을 이용하려고 한 건데요. 장진호는 크기가 어마어마한 인공호수입니다. 주변이 모두 그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 한번 갇히게 되면 빠져나가기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왜 그 중공군 특기가 바로 인해 전술이잖아요. 작전 지역이 넓을수록 병력이 많은 쪽이 유리하잖아요. 아군에 비해서 무기도 형편이 없었으니까 인해 전술로 공격하려고 장진호로 끌어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인해 전술이라는 거는 뭐 무기도 없이 그냥 뭐 병력에 의해서만 쭉 진출을 하는 이런 걸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거는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이 실질적으로 갖추고 있는 무기 장비가 많이 비약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공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순수한 병력으로만 이동을 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인해 전술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특정 국면에서 봤을 때는 하나의 포위 작전 같은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11월 27일 새벽부터 다음 날까지 13만 명이 넘는 중공군이 유담리, 하갈우리, 고토리에 있는 아군을 에워싸고 맹렬하게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13만이나 되는 중공군이 코앞까지 왔는데 아군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장진호 전투에 참전했던 중공군 주축은 부병단이었는데요. 이들의 주특기가 매복과 기습이었습니다. 중공군이 북한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무슨 일일까요? 야전삽으로 땅굴을 팠습니다. 이때 판 땅굴이 얼마나 길었냐면요. 무려 6,700km. 이건 뭐 만리장성 길이와 맞먹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군이 수시로 항공 정찰을 했지만 낮에는 땅속에 숨어 있고 밤에만 산을 타고 이동하는 중공군 그림자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중공군은 서서히 아군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어김없이 꽹과리, 나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바로 그 중공군의 공격 신호였는데요. 한 줄을 쓰러뜨리면 또 다음 한 줄이 달려들고 정말 끝도 없이 계속 밀려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미군과 중공군 모두에게 공평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혹한이었는데요. 낮에는 영하 25도, 밤이 되면 영하 4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와, 영하 45도면 진짜 발가락도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 그런 추위인데. 네, 너무 춥겠죠. 그렇습니다. 근데 미군은 이런 추위를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겨울용 방한복도 없이 정말 끝도 없이 밀려오는 중공군을 상대해야 했는데요. 너무 춥다 보니까 수류탄은 불발이 되고요. 총도 제대로 발사가 안 되고 박격포를 쏠 때는 포판이 얼어서 깨져버렸습니다. 중공군보다 무서운 적이 바로 혹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중공군 공격에 전사한 장병보다 추위로 동사한 장병이 더 많았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네요. 그렇죠. 중공군 사정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중공군 중에는요, 신체 일부가 얼어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기습을 위해 배를 땅에 깔고 엎드렸다가 그대로 얼어 죽기도 했고요.
상상이 안 가잖아요. 영하 45도라는 게, 그렇죠? 그렇죠. 육지에선 중공군에게 2중 3중으로 포위가 됐는데요. 하늘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아까 하갈루리에 만든 그 활주로 기억하시죠? 아, 기억합니다. 네, 꼭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수송기로 부상자를 후송하고 탄약, 식량을 보급받으면서 소모전에 버텼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던 어느 날, 미 해병 1사단 박격포 부대 통신병이 다급하게 후방 지원부대에 무전을 치는데요. 지금 더 이상 남아있는 투시롤이 없으니 지원해주기 바란다. 투치롤이요? 전투 중에 투치롤? 네, 투시롤이라고 그러죠. 얼마 뒤 수송기가 낙하산으로 투시롤을 투하합니다. 보급품을 본 부대원들은 깜짝 놀라요. 그 안에는 초콜릿 사탕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아, 제가 투치롤 좋아합니다. 투치롤은 초콜릿 맛이 나는 그 캐러멜 브랜드잖아요. 요청대로 준 것 같은데요? 네, 중공군에 포위된 상황이었잖아요. 도청당할 것을 염려해서 적이 알아들 수 없는 해병대 은호를 쓴 거예요. 사실 그 투시롤은 박격포탄의 암호였습니다. 야, 그 해병대 은어를 쓴 게 진짜 기발했던 것 같습니다. 탄약 대신에 받은 이 초콜릿 사탕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미군은 강추위로 꽝꽝 얼어붙은 전투 식량을 대신해서 이 초콜릿 사탕을 먹고 버티면서 적의 포위망을 뚫었습니다. 11월 30일 드디어 철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알몬드 10군단장은 스미스 사단장에게 남은 병력을 모두 항공기로 철수시키자는 제안을 하는데요. 하지만 스미스 사단장은 거절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비행장을 지키는 부대는 전멸을 각오해야 했거든요. 스미스 사단장은 우리는 해병대로서 우리 장비, 전후 시신, 부상자를 모두 데리고 철수하든 아니면 철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와. 육지 철수를 결정한 국군과 유엔군은 유담리에서 하가로리, 보토리, 흥남까지 100km가 넘는 길을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중공군과 싸우면서 가야 했습니다. 정말. 네, 대단히 어려운 네, 상황이죠. 정말 어려운 상황이네요. 네. 철수하는 중에도 중공군은 끈질기게 달라붙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하얀 설산으로만 보였던 골짜기에서 중공군이 기어나왔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사방에서 울리는 피리 소리와 눈을 헤치며 포복하는 사각사각 이제 소리만 들어도 공포 그 자체였던 거예요. 철수하는 길은 아주 험난했습니다. 주변 산들은 못 팠고요. 절벽이 곳곳에서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넘을 때마다 전사자가 쏟아졌지만 아군은 포기하지 않았는데요. 스미스 사단장은 장병을 격려하면서 진두지휘합니다. 황초령에 도착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장진호 전투 중에 최대 위기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황초령에서 진흥리로 가는 하나뿐인 다리를 중공군이 끊어버린 겁니다. 어떻게든 이 다리를 복구해야 했는데 자재와 설비가 없었습니다. 야, 어떻게 했을까? 수송기로 임시 다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를 실어와서 낙하산으로 투하합니다. 공병대대가 다리를 복구했고요. 무사히 골짜기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진흥리에 도착하면서 중공군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목적지인 흥남에 도착합니다. 장진호 전투를 두고 스미스 사단장이 했던 말도 잘 알려져 있죠. 우리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전체가 다 사방이 다 포위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포위된 상태에서 공격을 다른 방향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다. 철수는 그렇지 않다라는 의미에서 다른 방향의 공격을 그런 이제 표현을 썼던 것입니다. 17일 동안 이어진 장진호 전투에서 국군과 유엔군은 17,000여 명, 중공군은 48,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어요. 이들 중에서 비전투 사상자가 3분의 2나 됐습니다.
비전투 사상자라면 대부분 동상으로 다치거나 전사한 병력인 거죠. 그러니까 동계 전투에 대한 준비가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또 혹한기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또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The reason is that it demonstrated that more helpless a situation, hard work and never giving up can change everything. By not accepting defeat, we took charge of the situation and did not allow the circumstances presented to us dictate the outcome. We remained lethal by maintaining our readiness regardless of the situation. Focusing on taking advantage of our strengths, shoring up our weaknesses, it allowed us to change a desperate situation into an opportunity that we could exploit and win. Young service members can learn that determination, creativity, and competence is what it takes to win when you think all is lost. 장진호 전투는 중공군 구병단의 치명타를 입혀 다음해 4월까지 전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10만 명이 넘는 피란민을 구한 흥남 철수작전의 발판이 됐고요. 피란민들과 함께 철수한 전력이 재투입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Here you have elements of the U.S. Army, the 1st Marine Division, British Royal Marines, and ROC units fighting side by side in temperatures between 30 and 40 degrees below zero. And it's because of these hardships that we shar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that the found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so strong. The battle demonstrated that in the future, the United States and UN coalition forces were willing to go as far as necessary to protect the Republic of Korea. 저희 해병대도 장진호 전투에 참가해 북한군 부대를 섬멸하고 아군이 중공군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배웠습니다. 대한민국 해병대로서 그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군과 유엔군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영미권에서는 6.25 전쟁을 두고 The Forgotten War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6.25 전쟁의 의미가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우리는 장진호 전투를 비롯한 수많은 전투에서 용사들 덕분에 지금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정말 꼭 기억해야 합니다. The Korean War is no longer the forgotten war.